삼성전자 하이닉스 20%, 30% 최소한. 그 다음에 한 40%, 50% 중소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면 5개 정도 돼요, 6개. 그걸로만 하세요. 장기적으로 괜찮은 주식인데 주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다 싶어서 소개시켜드린다면 자, 6월 초 또 애플 비전 프로 발표 직후에 다소 좀 엇갈린 반응이 있는데 뭐 실망감도 있고 뭐 기대감도 있고 한데 비전 프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비전 프로가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보통들 많이 보시죠. 네.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혁신적인 제품은 맞는 것 같은데 확산이 얼마나 될까 이거죠. 우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혁신 제품 후보는 맞는데 확산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보려면은 결국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비전 프로 누가 써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본성에 얼마나 부합했는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인간의 본성에 부합을 해야지 혁신적인 제품은 제대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 관련 주가가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혁신의 기준을 인간의 본성의 측면을 봤을 때 뭐 제가 한 겁니다. 뭐 여기서 책에서 봤냐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러지 마시고 원래 5개 있었어요. 5개인데 하나는 탈락했어요. 네. 탈락한 말씀드린 뭔지 아세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가 인간한테 중요하지 않을까라서 생각했는데 지난 10년간 보니까 사람들이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혁신의 기준은 5가지였는데 제가 10년 전에 애널리스트한테 했는데 한 가지 프라이버시는 탈락 남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와우죠.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 돼요. 아, 느낌. 와우. 그거 없으면 꽝이죠. 근데 와우가 100%냐 혁신의 기준이 이건 아닌 거죠. 네.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편의성. 거꾸로 얘기하면 불편한 게 과락이다. 35점이다. 이러면 안 돼요. 약간 불편해서 80점, 70점. 이건 괜찮아요. 그렇죠. 편의성. 그 다음에 과시성. 가시가 아니고 과시성. 쇼오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보여주려면 어떻게 되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처박혀 있는 냉장고, 세탁기하고 전자레인지는 혁신적으로 확산될까요? 잘 안 되죠. 네.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요. 보일 수 없죠. 여기 와서 내가 샀는데 전자레인지 쌈박해 보여줘요? 냉장고? 잘 안 하잖아요. 그지? 그 TV 큰 거. 그거는 혁신의 대상이 되는데 네. 근데 TV보다는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라든지 이어폰이 더 혁신의 대상이 되죠. 위가 뭔지 아세요? 과시할 수 있었어요. 가시할 수 있어요. 근데 과시하기 전에 내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편리해야 되고. 물론 와우만큼 아니다. 와우가 최고. 근데 마지막은 네, 이 모든 편의성 걸 가시죠. 하더라도 내가 살 수 맨 있어야 마지막에 된다. 내 주머니 사장이 돼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걸 모두 갖춰서 에브리바디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하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있느냐. 조짐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 뭐가요? 100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2명에서 3명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확산의 조짐이에요. 거꾸로 2.5를 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겠죠.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전 전자과학과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경영학과 교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50년 전에 50년도인가 에버렛 라저스라는 교수가 네. Diffusion of Innovation 혁신의 확산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나오는데 이노베이터 100명에 2.5명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많이 나는 Early Adopter Early Adopter 이전에 이노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2.5% 이노베이터 Early Adopter 13.5%. 네. 그거 지나가면 이미 게임 끝났어요. 주가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Early Adopter 다음에 Early Majority 그 다음에 Late Majority 그 다음에 아무도 다 써도 나는 안 쓰고 깔 버티다가 하는 레거드. 나중에 찾아보세요. 혁신의 학사. 2.5%가 중요해요. 2조 얼마나 없냐? 우리 스마트폰 확산이 일어나 보자. 스마트폰이 한 12억 개, 13억 개 되거든요. 전 세계 1년에 파는 게. 스마트폰 기준으로 3천만 대가 어느 특정한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이건 혁신의 조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3천만 대. 내년에 3천만 대가 되는 세그멘테이션이 있어요. 뭘까요? 근데 그 전까지는 3천만 대 안 된 거죠. 2019년에 처음, 18년에 19년에 나와서 지금 아직 2천만 대 얼마야? 내년에 3천만 된다 해요. 2.5% 하면 3천만 되잖아요. 폴더블 폰. 애플 안 들어왔죠. 삼성전자 혼자 죽치고 방치고 다 했잖아요. 근데 막 날아가지 않죠. 혁신의 확산에서 약간 부족한 거죠. 2.5%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 3천만 대. 만약에 비전 프로가 연 3천만 대 팔 수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혁신의 확산인 거죠. 3천만 대. 그럼 좀 낮게 해볼게요. 개수로. TV 시장이 1년에 한 2억 5천만 대 팔리거든요. TV는 좀 혁신이 낮잖아요. 네. 수레시는 낮다 이거예요. 약간 비싼 TV도 많지 않아요. 비싼 TV 해봤자 한 150만 원, 200만 원 주는 TV도 뭐 한 1년에 뭐 한 2천만 대 될까? 그 중에서 한 30%, 진짜 최상층, 한 30% 하면 600만 원도 돼요. 그러면 비전 프로가 600만 되면 요거보다 낮더라도 혁신의 확산이라 봐야 되는가? 600만 대, 3천만 대는 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 전에, 아까 잘 들어가서, 와우, 했죠?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 엄청난 컨셉이에요. 네. 아니, 뭐, 지네가 다 했나? PC, 데스크탑, 모바일, 그냥 공간을 다 차지한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쌈박한 거죠. 오케이요. 그래서 와우 했어요. 편리한 거. 안경이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을 20년 동안 안 쓰다가 눈이 나빠서 다시 안경 썼어요. 400g 무거워요. 안경 30g이거든요. 이것도 더워 죽겠는데 400g. 물론 그 전에 나온 메타에서 나온 제품은 600g은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무겁고 시야각이 100도, 90도 아직은 불편해요. 네. 다음 버전 이게 취약점인 것 같아요. 네.
과시하면 돈 갖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용량이 아직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촬영하면 또 이것도 법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소한 거고 과시성, 편의성에서는 이슈가 되고 가격은 보급형이 나온다 하는데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와우한 포지션이 맞는데 편의성, 과시성 가격에서 아쉬운 점이 처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얼마까지 갈 수 있나 봅시다. 첫 번째, 누가 살 것이냐. 돈 많은 사람 쓰겠죠. 유튜브 쓰겠죠.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 MZ세대가 저같이 노땅보다는 분명히 많이 쓰겠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쓸 수 있겠고. 근데 왜 어떻게 쓰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직관한다. 더워 죽겠는데, 스포츠 관람하러 스테디움까지 안 가고, 그 다음에 연극, 영화도 집에서 혼자 다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관을 하고 싶은데, 재택도 하고 싶다. 1인 가구, 돌아다니기 쉽고, MZ세대. 이런 가능할 수 있어요. 가족 있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직관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전 세계 2억 5천만 대 중에서 중고가, 높은 가격이 한 2천만 대를 봤을 때 그거에 한 4명, 3명 중에 한 명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3, 4명 중에 하나? 그러면 이게 한 500만 대 나와요. 500만 대 판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액세스할 수 있는 마켓이 아니겠냐. 라고 본다면 500만 대, 아까 이게 3,500불이라 했나요? 네. 우리가 3,500불 하면은 그게 매출이 애플의 올해 매출 컨센서스의 약 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것만 가지고 한 5% 오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어저께 오르기 전에 주가가 그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편의성을 봤을 때 편의성이 좀 더 높아져야 되고 가격은 좀 더 하락하면은 이 중고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뭔가 시장이 창출되겠죠. 애플이 원하는 것처럼 뭐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걸 하든 휴대폰은 바꾸지 않을 것 같고 그것들 안 사지 않아요. 하여튼 뭔가 애딩이 된다면 이게 400~500만 개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1000만 대 이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러면 이노베이터 2.5%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주가는 4%가 아니고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품들, OLED 뭐 여러 가지 부품들도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한국의 부품들이 수혜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은 보여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혁신이 확산될 거라고 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사요. 못 사요. 혼자 쓰고 싶어도 아까 안경 불편하댔잖아요. 네. 그래서 안경 불편한 게 가장 큰 문제고 가격이 떨어져도 두 번째 가격이 안 떨어지면 와이프나 같이 다른 가족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동참을 할지 아니면 다른 PC라든지 이런 거 사는 걸 원할지 노트북 쌈박하고 바꿔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 가격이 충분히 빠져야 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해결이 돼야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한 500만 대 정도면 주가는 대충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투자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반도체 분야에서 좀 대체되지 않는 독보적인 회사는 어떤 곳이 있는지 뭐 반도체 제조 공정에 맞는 주요 기업들 좀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도체 독보적인 문제는 아까 HBM 메모리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죠. 네.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GPU는 엔비디아고 다 아는 거죠. 너무나 다 알아졌어요. 밑에 소부장들 찾는데 지금 말씀드린 7월 3일 현재 외부의 소부장자 다 올랐어요. 지금 이 시점에 말씀드려갖고 이거를 어떻게 뭐 추천은 아니고요. 이거 저희 하우스하고도 관련이 없고 제 개인적인 감으로 봤을 때도 직근 레벨에서는 참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는 측면이에요. 하지만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고퀄리티.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주식인데 주가 많이 반영됐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다 싶어서 소개시켜드린다면 크게 4개. 좀 길게 하면 5개, 6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고 작년하고 다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매크로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이게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정고점에서 밀려서 한 3주 동안 밀린다. 아니면 정고점을 갈라다가 하다 20%, 15% 밀린다. 그러면 볼 거 없어요. 다시 정고점 밀려갖고 15% 내려갔다 다시 반등해더라도 그 결국은 정고점 못 가요. 그럼 정고점을 뚫는 순간에는 더 가거든요. 사람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테크니컬하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펀더멘털적으로는 새로운 고객을 추가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 회사나 뭐 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안 되면 꽝인데 진짜 되면은 진짜 정고점을 뚫게 되거든요. 신고객 추가. 그 다음에 지금 업황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죠? 반도체 가격이 안 좋잖아요. 가격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네. 그럼 감산해가지고 걔네 주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받는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가격은 올려줄까요? 내칠까요? 안 올려주겠죠. 압력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면서 내년을 돌아보면서 마진이 내년에 그런 부분가 개선될 수 있다. 그거는 얘네들이 뭐죠? 신제품을 잘 준비했거나 코스트 리덕션을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펀더멘털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의 압력을 지금 줄 건데 그거를 마진을 버텨내고 그 다음에 원래 하이닉스만 공급하는 삼성한다든지 삼성 하이닉스만 TSMC에 공급하든지 이런 콜이 진행이
프로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런 게 펀더멘털 갖춰지면 전고점 돌파하겠죠. 거꾸로 전고점 가려다가 10% 이상 빠져서 밑으로 헤매면은 10%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10%에서 반등을 못하면 말이죠. 누가 받쳐주는 세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10%에서 반등을 전고점 돌파하면은 거꾸로 이런 게 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크니컬하고 펀더멘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사람들 다 같이 보고 있죠. 전고점 가는가 빠지는가. 네. 펀더멘털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거 보면 볼 수 있고 네. 전화하면 대충 들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근데 펀더멘털하고 테크니컬 말고 또 하나 초보자는 웃긴 게 애널리스트가 누가 커버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크게 먹으려면 커버 안 되는 주식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커버가 우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그렇죠. 근데 커버 안 되는 주식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렇죠.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진 세미케. 네. 업계에서는 커버 안 되는 주식으로 유명하죠. 한 군데 커버합니다. NH투자증권이.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38,000원이거든요. 얘 목표 주가 31,000원이에요. 어떡하라고? 더 낫네요. 이게 보수로 보는 거잖아요. 계속 틀리고 있어요, 이 사람. 실적도 틀리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만큼 동시세면케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회사냐? 우리가 아까 어디가 좀 반도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빛 쏘는 게, 포토 공정. 네. 사진 찍는 공정이 반도체에 중요해요. 반도체 공정은 특히 앞 공정, 전 공정이 있고 뒷 공정, 후 공정이 있거든요. 네. 뒷 공정은 그 뒷강 가서 그거 하는 그 공정이 아니고 어셈블리, 패키징, 테스트하는 곳인데 네. 그거보다는 전 공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 전 공정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사진 찍는 공정이에요. 그 영어로 포토 공정. 포토 공정에 쓰는 장비가 리스토그래피라고 그러고요. 리스토그래피, 노광 공정입니다. 노광 장비. 노광 공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빛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 부분을 처리해 줄 때 쓰는 약품 같은 게 있어요. PR이라고 그래요. 포토 리지스트 케미컬이거든요. 네. 옛날에 5, 6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안 한다고 반도체 소부장제, 소재 수출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난리를 뽑았을 때 국산화해야 된다는 제품이 이 PR이에요. 포토 리지스터. 그걸 누가 하냐? 동진 세미케이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죠. 빛을 쏠 때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재를 국산화하는 회사. 이 회사죠. 벌써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회사는 그런 거고. 근데 아까 사진 찍는데 사진 찍는 게 미세하게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타장을 짧게 해야지 반도체가 작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미세 공정이라고 미세 공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가 하나 있어요. EUV 공정이라고. 극단적인 울트라바이올렛의 EUV 장비가 그 노광 장비, 빛을 쬐는 장비의 핵심 장비인데 이게 보통 3,000억에서 5,000억이에요. 한 대.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 전 세계. 그 회사가 독보적인 거죠. 네덜란드의 ASML. 예. 그 회사가 EUV 장비 3,000원, 5,000원 파는데 그 노광 장비 할 때, 빛을 쬐을 때, 요 소재, 동진 세미케. 그런 거 EUV 할 때, 빛을 뜰 때 웨이퍼가 반도체 웨이퍼가 있거든요. 반도체 웨이퍼 하기 전에 여기 여기 마스크라고 있어요. 마스크가 이게 빛을 받아갖고 밑에 웨이퍼 위에 전산을 시키는데 그 마스크를 잘 보호해줘야 돼요. 마스크 비싸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EUV 공정에서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펠리클. 한국에 없거든요. 국산하는 회사가 하려고 준비하는 게 SNS 테크. 네. FST도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잘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아주 강점이 있죠. 그렇죠? 이 목표 주가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최근에 높였어요. 이 친구가. 애널리스트가 9만 원 넘게 높였어. 근데 많이 알아서 6만 원 가다가 최근에 빠졌어요. 성장 잠정 뒤에 큽니다. 근데 뭐죠? 전고점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신고객 추가, 고객, 삼성이나 TSMC나 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했다는 얘기가 못 들고 있어요. 그거 언제 되냐? 올해 하반기에 돼야 돼요. 올해 하반기 안 되면 이 주가는 이 고점에서 20%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있죠. 이런 게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후공정. 전공정만큼은 덜 중요하지만 전공정에서 기술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후공정에서 조금 엑기스는가 봤는데 삼성전자 후공정도 하지만은 하이닉스에서 후공정을 확 받아갖고 향후 3년 내에 매출액이 한 40% 50% 증가할 포텐셜이 있는 게 하나마이크로랑 있어요. 후공정, 어셈블리 테스트하고 있어요. 하이닉스에서 받는 게 업사이드예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2만 원 중반까지 가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22,000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름에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만약에 회사가 IR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목표 주가가 바뀔 소진이 있는데 지금 주가에서는 조금 업사이드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약하죠. 네. 아스플로우 하죠. 반도체는 그 아까 빛을 쪼이는 노광 공정이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반도체는 많은 그 가스라든지 화학약품을 해야 되거든요. 가스를 공급해 줄 때 배관 있잖아요. 배관에 들어가는 튜브, 배관 설비 관련된 부품을 만들어 있어요. 네. 커버를 많이 안 하는데 어닝이 상당히 이익이 안정적이에요. 네. 그 아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하는 요 목표 주가가 높죠. 지금 15,000원 정도인데 아직 목표 주가에 여유가 좀 있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좀 보실만한 것 같고 더 오른 종목이 있어요. PSK 홀딩스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 주식은 제가 지금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반도체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서 반도체 가격 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사이클은 보통 예전에는요 네. 반도체 수요 사이클이 중요했어요. 네. 왜? 반도체 신제품이 올림픽마다 새로운 신제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PC 같은 게 보통 4년에 한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사이클 맞잖아요. 4년 만에 한 번씩 수요가 바뀐다고 사람들이 관념을 잡고 공장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웠죠. 근데 그만큼 이게 어긋나는데 신제품이 그때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쟁사가 제품을 똑같이 내면 움직이잖아요. 반도체가 여기서 가격이 빠질 때는 1년에 지금 최근에 60% 빠졌는데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2008년이나 2001년도에는 90% 빠지고 그랬어요. 1달러가 10센트 되는 거예요. 지금 빠진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크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또 1년 정도 한 15%, 20% 올라갈 때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코스트가요. 1년에 한 10% 적어도 많게는 20%는 빠지거든요. 코스트가 빠지는데 가격이 올라가 봐요. 어떻게 되죠? 그럼 30, 40%가 그냥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사이클이 과거에는 4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짧아져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오고 경기 요건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업체 수가 줄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생겨서 좀 낮고 이게 중간적인 게 믹스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변동 쓰시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면은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하면은 한 1년 정도 내리 올라갑니다. 분기 한 4분기 연속 올라가요. 그러면 4분기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한 60% 빠졌기 때문에 YOY로 따지면 전년 대비하면 평균적으로는 한 15%에서 20% 오르는 효과가 나고 그게 코스트에서 20% 빠지면 40% 정도 마진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이거나 BEP였다가도 갑자기 내년도에는 40% 흑자가 날 수 있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반도체 사이클이에요. 그지 같죠? 힘들어요. 한마디로 2024년에 4년은 좋죠. 올해가 나쁘니까. 네. 금리를 올해 2번 올리고 2024년에 금리를 계속 안 내린다. 네.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은 수를 쓰는데 수요가 그만큼 줄 거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알고 있는 가격이 금리를 한두 번 올렸다가 멈추고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금리를 두세 번 내린다 하면은 반도체를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센터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 구매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도체가 감산해놨잖아요. 갑자기 올라가지 못하니까 서플라이가 매칭 못하니까 내년도 상반기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죠. 내년에는 반도체 쇼티지가 나는 거죠. 어느 일어날 수도 시점에서 있겠네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제 관련해서 투자할 때 좀 판단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거랑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반도체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면 좀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대형주가 나을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올라갈 때 크게 오르는 뭐 소부장 같은 것들이 나을까요? 자기 취향에 맞게 하는 건데요.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아주 조그만 종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 종. 우리 그 개인 투자가 진짜 개인 투자가 개인 투자가 우리 개미라고 안 하겠습니다. 진짜 개인 투자가 돈 많이 주는 계신데 개인 투자가들도 만약에 진짜 제가 봤을 땐 거의 90%가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한 2년을 보고 투자한다면은 대형 비중을 한 30% 가져가고 나머지 한 30-40%는 스몰로 하고 그 20-30% 남잖아요. 20-30%는 항상 현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0% 갖고 도는데 돈에서 돈 못 벌잖아요. 그 100% 채운다고 돈 더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 20-30% 남겨놓는 이유는 앞에 넣은 제품들이 회사들이 많이 빠질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어갖고 완전히 다른 섹터가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2차전자일 수도 있고 뭐 의료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반도체를 없애버리고 그걸 딱 사야 돼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은 이걸 너무 일찍 팔 수도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걸. 그러니까 30%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는 거 갖고 조금 사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버릴 타이밍을 구하거든요. 현금이 없으면 그런 유도리 생각의 여유가 안 생겨요. 생각의 여유가 안 생기면은 매일매일 변하는 반도체 주가 보다가 너무 빨리 파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롱텀을 보시는 분이 한 2년 투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20%, 30% 최소한. 그 다음에 한 40%, 50%? 그러니까 중소 종목. 중소는 몇 개? 6개 이상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팔로우 못 해요. 그 전에 결정하기 전에 공부하셔갖고 힘들더라도 3개. 아무도 안 4개. 중소 종목.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면 5개 정도잖아요. 6개. 그걸로만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힘들면은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고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고 거기서 듣고 좀 참조를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요. 아까 지금 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약간 반도체가. 근데 작년에 장이 안 좋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데가 5월인가 6월에 갔잖아요. 6월에 팍 빠지잖아요. 근데 빠지기 전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은 작년 2월부터 나왔거든요. 2월부터. 저는 작년 2월달 애널리스트 때 다 떨고 왔어요. 바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10명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내잖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의견을 냈을 때 매우 유심하게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다
다 홀드 바이가 아닌데 누군가 갑자기 바이를 외쳤어. 한 명이 더 따라붙잖아요. 그때는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에요. 거꾸로 누군가 다 바이인데 누군가 한두 명이 거꾸로 위험해요라고 콜을 부르잖아요. 한 명 더 붙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그러니까 바이 했을 때 한두 명이 꺾잖아요. 제가 느껴보고 정도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상하다면은 답합니다. 변곡점에서는 팔 때는 빨리 파는 거예요. 살 때는 어떻게 사요? 살 때는 천천히 사는데 매크로를 보면서 사야 돼요. 매크로가 빨리 안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삼성전자를 6만 원, 5만 원대 샀더라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옛날에 작년에 올초 나와서 얘기할 때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살 때 한 4-5번 나눠서 사면 돼요. 탁탁탁탁. 지금은 사도 빨리 안 올라오거든요. 과거에 3-4번 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10번, 20번에 나눠서 사라.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 때는 좀 과감하게 팔아야 되고 살 때는 조금 나눠서 사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0명 중에 한두 명이 바꾸는 콜을 했을 때 바이에서 홀드건 아니면 셀에서 바이건 그 사람 콜을 저 중요시 여겨라 라고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IT는 유연하게 대처 못하면은 이게 오리온 주식하고 농심 주식 사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 주식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잘 먹다가 한 번 벤탕 깨지면 아주 힘들거든요.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성과 과단성을 팔 때는 과단성, 살 때는 유연성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주와 뭐 소부장이 했을 때 뭐 3-4개 정도 뭐 그 이상 넘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반도체만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시기 전에 반도체 말고 만약에 다른 주식을 좀 만약에 산다면 그나마 좀 어느 쪽이 좀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는지. 반도체 말고 한다면은 네, 하반기 이제 보는 거죠. 일단 저는 업사이드를요. 업사이드를 금리 인하가 안 온다는 가정을 하고 금리 인상은 한 번을 하고 혹시 2번 할지 모른다는 관념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입장에서는 어느 주식도 업사이드는 10% 이상 안 보고 접근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동안은 업사이드 10%. 만약에 3개월 동안 지나면서도 업사이드 10%가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매크로하다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때는 더 베팅할 것 같아요. 7, 8, 9월 달 갔을 때 7, 8월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업사이드는 7, 8, 9월은 한 10% 이내. 장으로 본다면은 글쎄요. 한 2,800을 타겟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2,700 정도만 보고 매우 예민하게 본다. 만약에 2,750 이상 안 가면은 일단 프로핏 테이킹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밑에 사가지고 많이 드셨잖아요. 많이 드셨으면 사실 일부는 7월 달 중에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부는. 왜냐하면 또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하고 8월 달 쉬고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9월 10일 날 FOMC인데 7월 달 올리는 건 90%잖아요. 그렇죠? 근데 9월 달에 안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올릴 수도 있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지금 7월 3일 현재 주가가 지금 긍정적으로 미리 반응하기 때문에 주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부터 많이 올라가면 약간 줄이시고 개별적인 업사이드는 한 10%, 진짜 전략 종목은 15% 정도의 업사이드만 보고 현금은 한 30% 유지하는 이전 정도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섹터적으로는 사실은 그래도 IT 그래도 반도체 정도이고 조선주도 많이 올랐고 글쎄요. 만약 미국의 퍼체싱 파워가 유일하다면 이 재고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재고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 의류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려보고요. 의류, 뭐 섬유 같은 거 이 정도. 개별 종목에서는 AI를 그러니까 아주 개별 종목으로 이런 종목도 괜찮아요. 아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반도체인데 스몰캡인데 종목은 말씀 안 드리고 차량용 반도체. 네, 차량용 반도체는 흐름이 방향성이 좋거든요.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지금 흑자가 잘 안 나고 돈이 안 남아요. 근데 아까 뭐죠? 레벨 2, 3 자율주행차로 가는 게 전기차 다음이잖아요. 전기차 많이 반영됐어요, 사실은. 뭐 오늘 더 사서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기차 다음은 자율주행차로 오는데 자율주행차 관련된 주식이 설계 전문 회사 같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100이 있으면 하루에 다 사지 말고 변동 수를 하니까 하루에도 5%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하루 사더라도 10%, 또 또 일주일 뒤에 또 한 10%, 한 반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신다면, 그거는 하나의 전략적인 종목으로서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본부장님은 언젠가는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게을러서 운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한 8천만 원 이하로 나오면 다음 차는 1억 정도면 살 것 같아. 1억 정도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다음번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또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장일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